최고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대 대표님이 쉬시는 날에서. 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의 신채호 선생님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간 경제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이미 심각하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찼는지 대한민국을 재생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신민만 있었다고 주장한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분노한 국민 성금으로 건립됐습니다. 모금액이 706억 원, 정부 지원은 246억 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손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에 친일 정권이 오물을 뿌리는 형국입니다. 1982년 국민 공분을 일으킨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교권 박탈과 내정 장악은 접수라고 했습니다. 토지 약탈은 토지 소유권 확인, 관유지 접수로 합리화합니다. 독립운동 탄압은 치안 유지 도모라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한국 뉴라이트들의 시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며 건립한 독립기념관장으로 뉴라이트 역사 왜곡에 앞잡이를 안 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민족에 대한 만행입니다. 김형석 씨는 친일 인명 사전에 대해 친일 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 정신을 부정합니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친일 논란이 일자 백 전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치워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이 치안유지라는 일본의 역사 왜곡의 완전한 판박이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언어도단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헌법 파괴입니다.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탄핵 결정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친일 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의 임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계속 눌러앉힌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모든 야당과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친일 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국회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발언에 앞서 두 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명복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 지휘하다가 스스로 생을 버려야 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 점
국회의원으로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더 버티면 터널 끝이 나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9일 오전 2시 3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작업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 직원 2명이 끝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일하다가 죽는 목숨은 없기를 그렇게 바라건만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시민들을 향해 그토록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곳곳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7월 첫 주 91명에서 8월 첫 주 861명으로 한 달 만에 9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병원 상황도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주로 이용했던 음압격리 병동을 닫았던 병원들이 2, 3주 전부터 다시 음압격리 병상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환자실 격리병상에도 환자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뒤 1,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자가검사 키트 가격이 4,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주위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갑자기 집안 어르신이 코로나가 의심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합니까? 3, 4년 전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세계의 위용을 떨쳤던 대한민국, 그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같은 나라입니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경계 유지를 알리는 내용의 지난해 2023년 12월 15일자 보도자료 이후에 어떠한 권고도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 8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증가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신규 백신 접종은 10월이 되어서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여름에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고령자와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병원,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집중감시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더 확산하지 않도록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도 강력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지금 추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 대란으로 위기에 처한 병원들은 그야말로 감당 불가입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술만 마시지 말고 제발 국민의 건강과 목숨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께 조의를 표합니다. 황망한 슬픔에 억장이 무너지신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사필 규정의 결과만이 유족들께 위안이 될 것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관련자가 처벌되고 김 국장께서 염원하던 정의가 실현되도록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오늘 검은 넥타이와 검은 옷으로 최고위 회의에 임합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권익위 수뇌부의 강요와 직권남용이 양심적인 공무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위방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2017년 배포한 누리집에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외에 다른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면 권익위는 신고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김 여사 건은 당연히 이에 해당해 이첩 대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권익위 스스로가 발표했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 발표에 대해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담당자라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한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것처럼 김 국장도 그런 양심적인 분이셨기에 나아가 본인이 실무 책임자인 부패방지 국장이었기에 부패를 방조한 결정에 대해 더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렇게 양심적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권익위 수뇌부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명품백 수수로 사람이 죽었는데 휴가 가서 활짝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나 찍는 김건희 여사의 양심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뒤늦게라도 소식을 들었다면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 정의로운 공무원의 양심이 조직의 자가당착과 강요된 직무유기 앞에서 지극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을 놓았습니다. 이 죽음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그리고 권익위 수뇌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가셨을 때 영국의 더 타임즈는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진정으로 부패한 자는 부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개혁운동가였다. 범죄자들은 범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도 짊어지고 가실 정도로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들은 반성을 모릅니다. 김 직무대행께서도 권력 앞에서 본인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며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와 권익위 수뇌부처럼 양심 없는 이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모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공통의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붕괴합니다. 저자들이 원래 그렇지 뭐 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여 그 일이 잘못이었음을 천명해야 공직기강을 세우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정입니다. 국민이 원성이 높으면 지도층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염치입니다. 국민이 포효하면 지도자는 머리를 짜매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가진 자는 배고픔을 모릅니다. 갖춘 자는 결핍을 모릅니다. 그러니 못 가진 자와 못 갖춘 자의 절박함도 모릅니다. 슬픈 건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그 배고픔, 결핍, 절박감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지수조차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 부부에게 묻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뭐라고 하든 난 괜찮아, 나 일 많이 했어, 나 피곤해 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렇게 휴가 가셨나 봅니다. 역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장을 방문하신 걸로 압니다. 직접 다니시면서 속으로 어떠시던가요? 마냥 좋기만 하던가요? 솔직히 안 덥던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 속으로는 다들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지율 20%대의 대통령께서는 가는 곳마다 지지율과 지지자들이 북적됩니다. 누가 보면 지지율 한 80%대
되는 대통령인 줄 알겠습니다. 광주의 가장 큰 시장은 양동시장입니다. 저는 어제 일부러 양동시장에 갔습니다. 팔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너무 더워 사람들이 통 안 온다는 겁니다. 심한 곳은 손님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문 닫고 며칠 쉬어버릴까 하다가도 평생 벌어먹고 사는 일이라 또 단골 때문이라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은 여는데 야채가 시들어서 상품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얼음은 자꾸자꾸 이렇게 갈아줘야 하니까 얼음 비용이 더위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이게 광주 양동시장만의 이야기일까요? 대전의 중앙시장, 전주의 남부시장, 강릉의 중앙시장이라고 다를까요? 지역 전통시장은 계절 탓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7월 경기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주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가 46.9%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하는데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휴가에 시장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전통시장 많이 애용해 주세요. 라고요. 본인은 해외 순방 가서 명품 쇼핑이나 하러 다니면서 그런 말 한다고 사람들이 공감이나 하겠습니까? 김 여사님,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고 왜 사람들이 시장을 안 가는지 그 근원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남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진정한 내조 아니겠습니까? 작년 생각이 또 납니다. 민생 밀착 내조한다고 포항 죽도시장 가셨죠? 대게 한 마리 번쩍 들고 뜬금없이 이름을 지어준다면서 큰돌아 안녕 하셨던 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쇼보다 정부나 지자체가 냉방시설을 한다든지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한시적으로 만들어던지 해야 억지로라도 손님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영세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목돈을 들여서 그 큰 시장 냉방시설을 갖추겠습니까? 저는 뼛속까지 시민 유전자로 꽉 찬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거 보면요 솔직히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나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시장이고 그 다음 수수는 먹방 쇼고 그 다음에 장보고 그 다음에 악수하고 그렇게 친한 척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 여러분, 앞으로 정치인들 일 안 하면요 못 오게 하십시오. 자꾸 와서 먹방쇼 할 때 박수를 쳐주니까 그렇게 매번 이용만 당하고 개선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든 여야 정치인이 오든 당신들 당일 쇼하지 말고 시장 상인들 먹고 살게 해줄 정책을 들고 오시오라고 호통을 쳐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위의장 서왕진 의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민간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상징적 장소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교동 사저가 어떤 곳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온몸으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옥고와 사형 선고, 암살 위협과 55차례의 가택연금을 견딘, 그래서 끝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투쟁의 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호남 출신 첫 대통령을 넘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37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발화한 민주, 인권, 평화라는 김대중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된 사저가 일종의 추모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상업적 공간으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걸 막을 권리나 제도도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교동 사저 곳곳에 올로리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기록을 이대로 영영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사저 대부분도
공과를 떠나 공공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가옥 2화장은 사적 제497호로 서울신당동의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서교동 최규하 전 대통령 가옥은 각각 국가등록문화재 제412호와 제413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의 자산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국비와 시비 68억 원을 들여 동교동 사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동교동 사저도 함께 역사 문화의 현장으로 등록되어 보존된다면 서울 시민은 광화문 광장의 100m 태극기 개양대가 아니어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의 시민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1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을 재단장에 공개한 것은 야당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이념 성향, 삶의 지향을 지닌 박원순 전 시장이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보다 큰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저 매입 후 기념관 조성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권 또한 늦었지만 국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 과거 동교동 사저에서 시작되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정신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혁신당 10차 최고위원회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부분에서 의결사항은 없었고 보고사항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8월 14일 제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 연대 집회에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가벼운 보고사항으로는 중앙당과 사무처, 중앙당 사무처와 혁신정책연구원 공개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계속 창당 중입니다. 시도당, 중앙당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생했던 당직자들 포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 하나 말씀드리면 8월 15일에 정부 차원의 경축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참 예정이어서 친일 밀정 정권이 주최하는 8.15 경축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불참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광복회 차원의 행사가 마련이 된다면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결의안 국회 차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그 민주당 이재명 특검법 세 번째로 추가로 발의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혁신당의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은 너무 빨리 법안을 발의를 하면 잊히는 수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순직해병 특검법 발의를 민주당보다 먼저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국회에서 재의결이 실패한 날 바로 박은정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이 아니고 법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특검법입니다.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씨의 임성근 사단장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된 걸 수사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도 조국혁신당이 낸 법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적극 공조할 생각입니다. 대변인님, 어제 기사는 없으셨겠지만 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될 것으로 지금 복권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국혁신당 회의체에서 논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전 경남도지사시니까요. 조국혁신당은 왜 지난번에 사면만 되고 복권은 하지 않았을까? 대단히 이례적인 조처여서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최종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앞두고 있죠. 일단은 법무부에서 통과가 된 정도여서 최종 결정을 본 뒤에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 통과된 걸로만으로도 아주 이례적인 조치가 정상화됐다. 이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특검 관련 행사요. 네. 일각에서는 시점을 보고 이제 야권 갈라치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글쎄요, 그런 생각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은 정치평론가나 언론의 몫인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이 그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더 덧붙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했다면 그건 참 나쁜 정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